잘 풀어보셨나요? 고개를 저으시면 어떡합니까? 오늘 되게 쉬운 문제인데. 3점이요? 아, 오늘 시험 3점을 목표로 30점이 아니라. 오늘 처음이니까, 첫 시간이니까. 오늘 날씨가 장난이 아니네요. 엄청 춥네요. 엄청 추워가지고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추위를 뚫고 나오셨네요. 그래서 아마 다른 과목 다 개강했나요? 아, 이게 마지막이에요, 무역시무가? 역시 4교시니까. 다른 과목은 평일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먼저 오셔가지고 한 하프 모의고사죠. 하프 모의고사 풀어보시고 요거 관련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이제 해설을 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오늘은 그렇게 진도가 많이는 안 나갈 거예요. 범위가 제일 적다 보니까 8분의 1 범위다 보니까 진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CISG 넘어가고 뭐 인코텀즈, UCP 가다 보면은 범위가 많아지겠죠. 많아지면은 이제 할 것도 많아지고 외울 것도 많아지고. 그리고 일단은 지금은 진도별 이제 8분의 1 모의고사인데 8분의 1씩 계속 이제 쪼개가지고 2달 코스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2달에 1회독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무역 실무 하셔야 됩니다. 무역 영어도 하셔야 되고 무역 실무도 하셔야 되고, 싫어하는 과목을 만들면 안 되고, 모든 과목이 다 어느 정도 중간 이상만 나오면 합격해요. 근데 한 과목을 유독히 싫어해가지고 공부를 안 하면 그 과목이 나중에 발목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지만 자꾸 자기 암시를 하세요. 나 좋아해. 나 무역 실무 너무 좋아. 와, CISG 완전 재밌다. UCP도 재밌고 뭐 다 재밌다. 라는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오늘 문제는 이제 앞부분이에요. 앞부분 문제고, 일단 보시면은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 QQPPPSI 중에서 일단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QQPPPSI에서 시험 문제를 냈고, 자, 일단 만약에 간략하게 이제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이제 문제가 나오면은 그 모범 답안을 이제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1번부터 보시면은, 자, 무역계약의 품질 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리고 지금 8분의 1 모의고사는 좀 암기 문제 위주로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서술하는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요즘 시험 문제 다 거의 다 암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암기를 무조건 하셔야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정말 암기 형식으로 좀 시험 문제를 많이 낼 거고, 그리고 서술하는 능력은 모의고사를 보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늘어요. 자연스럽게 늘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부분 암기하는 걸 포커스로 좀 맞추셨으면 좋겠고, 정의 규정들을 좀 많이 암기해 놓으시면은 좀 답안을 좀 풍부하게 서술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뭐 품질 결정 방법에 대해 뭐 설명하시오 하면은 이제 의 보시면은 무역계약의 뭐 기본 조건으로 거래 당사자는 뭐 품질 조건 등을 약정해야 된다 해가지고, 뭐 품질 조건이란 계약 물품의 품질과 관련된 사항을 약정하는 조건으로, 그 관련성 있는 의의를 꼭 그래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무역계약상 품질 결정 방법 6가지를 쓰시오. 그냥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냥 뭐 1번 견본매매 어쩌고저쩌고, 2번 상표매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냥 나열식으로 쓰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그 단답형 주관식 중고등학교 문제, 요즘 중고등학교 문제도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막 서술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의의를 그래도 간략하게라도 한 2-3줄 정도라도 좀 이렇게 서술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물어본 거를 이렇게 쭉 서술해 나가셨으면 지금 시험 문제에서 서나 결은 쓸 필요 없어요. 거의 서, 결 쓸 일은 거의 없고 미친 척하고 시험 문제가 물음 1, 물음 2, 물음 3으로 안 나눠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러면 써주세요. 간략하게. 그냥 아주 큰 틀에서 30점짜리로 이렇게 쭉 그냥 서술형 문제로 나오면은 그러면 써주시되 그게 아닌 이상은 지금은 서결 쓸 필요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에 의의는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관련성 있는 내용. 뭐 점수 배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점수 배점이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있으면 어떡할 건데. 의의에다가 나는 의의에다가 0.5점을 배점을 해야지 라고 뭐 출제위원분이 자기 마음이죠. 그거는 자기가 채점하기 나름이니까. 자, 그래서 일단 QQPPPSI 품질 결정 방법 중에서 이제 견본 매매, 상표 매매, 뭐 명세서 매매, 규격 매매, 점검 매매, 표준품 매매 이러한 것들은 그냥 자주 반복해서 암기를 하세요. 자주 반복해가지고 좀 읽어보시면은 좀 암기가 되실 거고, 자, 중요한 부분 위주로 좀 밑줄은 쳐드릴게요. 그래도, 자, 품질 결정, 견본 매매 나오면은, 뭐, 견본의 정의도 써주셔도 돼요. 견본의 정의를 써주셔도 되고, 내가 좀 더 많이 쓰고 싶다. 지금은 시간이 부족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점수가 뭐 2점 만약에 배점이 돼 있다면, 뭐 1.5점 줄 거 2점 줄 수도 있겠죠. 채점위원이 보고. 자, 그래서 견본 매매란 쭉 밑줄 다 치실게요. 매매 당사자가 제시한 견본에 의해 거래 물품의 품질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근데 요거 답안 자체가 워낙 좀 요약본으로 지금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크게 막 뭐라 그러지? 더 쪼개가지고 막 밑줄 쳐드릴 만한 게 솔직히 좀 없기는 없어요. 그냥 거의 그냥 다 이대로 쓰시면 되는데, 견본 매매라는 것도 내가 암기를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안 써져요. 견본 매매란 저희 거래 물품의 품질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 근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정의 구정을. 대신에 자주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조금 그래도 사술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상표 매매. 상표 매매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상표들이 많잖아요. 요즘에는 뭐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명품 중에? 모르세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나중에 합격하시고 사세요. 합격하시면은 전문직 대출 나오거든요. 전문직 대출 받아가지고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옛날에는 되게 많이 나왔는데 요즘 모르겠어요. 근데 하도 금리가 높아가지고 요새는. 자, 그래서 상표 매매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널리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뭐 상표 가지고 품질 수준 결정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명세서 매매. 명세서 매매는 엄청나게 이제, 자, 거기다가 밑줄 치실게요. 고가의 거대한 기계류, 그리고 화학 제품, 막 선박, 이런 것들 견본으로 못 보내죠. 배를 어떻게 견본으로 보내요? 자, 그리고, 자, 규격 매매. 규격 매매는, 예를 들어가지고, ISO라는 게 있거든요. ISO는 국제표준화 기구예요. 국제표준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KS, KS 마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규격으로 이제 그 물품의 어떤 물품의 특징이 결정되는 거. 네, 그걸 보시면 되고, 자, 점검 매매도 쭉 밑줄 치실게요. 거래 물품의 품질 수준을 직접 확인한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품질 결정 방법이다. 그리고 점검 매매는 BWT 거래랑 COD 거래랑 같이 묶여가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점검 매매, 자, BWT 거래 우리 생각해 보시면 수입국에 보세창고에 넣어놓고 가가지고 물건을 점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하는 거고, COD 현물 상환 방식, 캐시온 딜리버리, 요 세 개는 같이 묶어서 10점짜리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품 매매. 자, 표준품 매매는 두 번째 줄에 농수산물 밑줄 치실게요. 농수산물. 농수산물 같은 종류의 이제 주로 사용되는
품질 결정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표준품 매매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기본서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표준품 매매의 어떤 디테일한 내용들 이런 것들 다 기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서술이 되어 있을 테니까 일단 지금은 10점 분량인데 그것까지 다 쓰기에는 너무 많아요. 너무. 이 10점 분량도 만약에 내가 뭐 견본 매매 아는 거 다 쓰고 상품 매매 아는 거 다 쓰고 하다 보면은 거의 20점 분량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분량 조절을 좀 하셔야 돼요. 분량 조절은. 그래서 그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느려 쓰고 줄여 쓰고 하는 연습도 조금은 필요하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나중에 느낌이 오세요. 그러니까 계속 모의고사를 보시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또 해결이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 뭔가 이렇게 서술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품질 결정 방법 물음 2 보시면 품질 결정 방법 중 견본 매매에 대해 설명하고 견본 매매 유의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우리 품질 결정 방법이 지금 5가지 정도 나왔었죠. 그 중에서 제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높은 게 견본 매매랑 표준품 매매 두 개가 출제 가능성은 제일 높아요. 단독으로 나온다면.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견본 매매에 대해 설명해라 라고 해가지고 뭐 견본 매매란 어쩌고저쩌고 그냥 그것만 딱 쓰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견본 매매에 대해 설명하고 유의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는 그래도 견본 매매에 대해서 아는 거 웬만하면 다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해서 뭔가를 딱 집어가지고 몇 개 쓰시오 이런 형태는 아니니까. 그런 형태의 문제도 물론 있고 이렇게 뭐에 대해서 설명해라 라는 이런 문제 형태도 있어요. 자, 그래서 견본의 정의도 기억을 해주시고 견본 매매의 정의도 기억을 해주실게요. 자, 쭉 다 밑줄 치실게요. 견본이란 실제 매매될 물품의 일부로 물품 전체의 품질을 대표하는 것이다. 끊어주시고, 견본 매매란 매매 당사자가 제시한 견본에 대하여 거래 물품의 품질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자, 그리고 견본 종류 요 5가지 기억해 두실게요. 자, 매도인 견본, 매도인이 보내는 거. 매수인 견본, 매수인이 보내는 거. 자, 반대 견본은 그거죠. 이제 매도인이 만약에 보냈으면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좀 수정이 필요해. 그러면은 매수인이 반대 견본 보내는 거고. 반대 입장도 마찬가지. 매수인이 보내는데 매도인이 봤을 때 이거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은 다시 보내는 거. 자, 그리고 4번은 원견본, 보관견본, 제3견본. 자, 요게 조금 헷갈릴 거예요. 원견본은 말 그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내는 견본. 그걸 원견본이라고, 이제 최초의 견본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관견본은 매도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본. 그리고 제3견본은 공장에다가 비치하고 있는 견본.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좀 기억을 해 두실게요. 그 다음에 선적견본, 요거는 이제 선적할 때 보내는 견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견본 매매의 유의점. 자, 요것도 대부분 교수님들 교재에 거의 그냥 정형화되어 이렇게 1, 2, 3으로 나눠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중한 견본 관리, 이거는 목차 위주로만 좀 기억하실게요. 평균 품질의 견본 제공. 자, 그 다음에 용어 선택 시 주의. 자, 요거는 그래도 영문 표현도 좀 기억을 해 두실게요. Quality to be fully equal to sample, quality to be similar to the sample 같은 완곡한 표현이 예방할 수 있다. 또 모르죠. 우리 견본 매매 관련해가지고 영문까지 막 쓰라 이런 시험 문제도 나올 수도 있는, 최근에 영문 문제도 나왔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얘는 영어도 같이 기억하셔라. 제가 영어를 같이 기억하셔라 라는 파트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부분만큼은 그래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물음 3, 표준품 매매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표준품 매매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표준품 매매의 종류 3가지. 그러면 뭐 1번 평균 중등 품질 조건, 2번 판매 적격 품질 조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지 마시고, 시험 문제가 설령 품질 결정 방법 중 표준품 매매의 3가지를 쓰시오라는 시험 문제가 나와도 표준품 매매의 의를 그래도 서술을 꼭 해주실게요.
그리고 2번에 1번, 2번, 3번 나눠가지고 서술하시면 되고, 자, 표준품. 아까 농수산물 밑줄 쳐드렸죠. 그 다음에, 표준품 매매의 정의. 자, 농수산물의 경우 해당 연도의 표준품을 기준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품질 결정 방법이다. 쭉 밑줄 치시고 암기하실게요. 농수산물 같은 경우 해당 연도 표준품을 기준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품질 결정 방법이다. 자, 표준품의 정의도 같이 암기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표준품이란 동종이지만 이질적인 상품의 품질을 대표하는 소량의 상품이다. 자,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아마 1차에서는 이거를 막 암기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조금 시간이 흘러가지고 좀 까먹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보시면은 평균, 중등, 끊고 품질 조건, 판매, 적격, 끊고 품질 조건, 보통, 표준, 끊고 품질 조건. 기니까 끊어서 암기하실게요. 평균, 중등, 품질 조건. 자, 그래서 영문도 암기하면은 좋아요. 좋기는 좋은데 내가 영문까지는 힘들다 그러면 FAQ, GMQ, USQ 요 약자만이라도 꼭 암기를 하실게요. 약자만이라도 꼭 암기를 하시고, 자, 평균 중등 품질 조건 당연히 서술해야죠. 관련된 내용. 자, 거기다가 밑줄 치시겠습니다. 평균적이며 중등의 품질을 표준으로 하여 거래 물품의 품질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자, 그리고 농산물 거래 품질을 결정할 때 이용된다. 자, 그 다음에 판매 적격 품질 조건. 자, 이거는 겉은 멀쩡한데 우리가 속을 알 수 없는 거. 목재, 수산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쓰여요. 자, 그래서 자, 거기다가 밑줄 치실게요. 목재, 냉동 수산물, 광석류. 이러한 물품에 주로 사용되는 게 이제 판매 적격 품질 조건이구나. 자, 보통 표준 품질 조건. 자, 얘는, 자, 거기다 밑주실게요. 원면 거래. 원면 거래에 주로 사용되는구나. 면. 그리고 그 다음 거기다 밑줄, 공인검사기관에 의해서 정해진 표준 품질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공인표준 기준에 의하, 공인검사기관에 의해서 정해진 보통 품질을 표준 품질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요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 중에 품질 조건에서 솔직히 30점 분량이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뭐 지금은 범위를 쪼개가지고 8분의 1 범위 앞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문제를 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만들긴 만들었는데 훨씬 시험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건 아무래도 이제 협약이나 규칙에서 30점짜리가 나올 확률이 훨씬 높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실게요. 2번. 무역계약의 선적 조건상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기는 이제 수량 조건, 선적 조건, QQPPPSI 중에서 이제 선적 조건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 선적 조건은 어디랑 다이렉트로 연결되냐면 UCP랑 연결돼요. 그래서 UCP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UCP에서 나올 수도 있고, 선적 조건에서 UCP 규정을 끌어다 쓰는 시험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기출됐어요. 예전부터 이 선적 조건 관련해서는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고, 자, 보면은 이제 분할 선적의 활용 사례, 약정 방법 및 UCP상 분할 선적 규정에 대해 설명하시오가 이제 물음 1이고, 물음 2는 UCP상 선적 일자의 해석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할 선적, 자, 분할 선적 이거 나왔죠? 올해 기출 문제잖아요. 올해 기출 문제. 요 4번 UCP 600상 분할 선적 규정. 요게 금년도 기출 문제였습니다. 금년도 기출 쓰는 문제였고, 자, 분할 선적이란 당연히 분할 선적 정의 쓰셔야죠. 계약 물품을 쭉 밑줄 전량 선적하지 않고 2회 이상 나누어 선적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암기 안 하면 잘 안 써져요. 분할 선적에 대한 개념도 암기 안 하고 내가 막 쓰려 그러면 그냥 분할해서 선적하는 걸 말합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그냥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암기를 하시면 좋다. 그리고
우리 분할 선적의 활용 사례는 이론이에요. 이론. 얘는 UCP 규정은 아니고 이론인데 양도의 사례도 이론 문제로 나왔었거든요. 최근에 분할 선적의 사례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매도인에다가 밑줄 치실게요. 매도인 입장. 당사자들의 입장으로 구분해서 이것도 암기를 하시면 암기가 좀 쉬울 거예요. 매도인이 한 번에 다 못 만들어. 공장에 용량이 한계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나눠가지고 이제 선적을 하겠죠. 자, 두 번째 매수인에다가 밑줄. 매수인 입장에서 한 번에 못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운송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선박 등 운송수단의 밑줄. 운송인 입장.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는 생산 공장에다가 밑줄 쳐주시고 요거는 제조자 입장이겠죠. 제조자 입장. 제조사 입장. 자, 그 다음에 분할 선적의 약정.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분할 선적을 허용하는 경우, 자, 얘도 영문 표현은 좀 기억해 주실게요. partial shipment are allowed 밑줄. 분할 선적이 허용된다.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라고 표시하고 그 분할 횟수와 분할 수량을 약정할 수 있으며 분할 선적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자, 그 다음 또 밑줄 partial shipment are prohibited. 분할 선적은 금지된다. 자, 그리고 요 물음 1에서 가장 점수 배점이 많이 비치가 되었을 목차는 당연히 4번이죠. 4번. UCP상 분할 선적 규정. 그래서 31조 A, 31조 B가 가로 2번, 3번이고 그 다음에 31조 C가 가로 4번이에요. 자, 그래서 당연히 31조 만약에 분할 선적 규정 전체적으로 31조 쓰는 거 나오면은 다 써주셔야 돼요. 31조 A부터 쓰는 건데 이번에는 다 쓰는 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몇 개 정해줬어요. 아마 가로 3번, 가로 4번인가? 가로 2번, 가로 4번인가? 하여튼 두 개인가 하나인가 이렇게 쓰는 거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나오기가 쉽지는 않지 않을까. 근데 얘도 진짜 나온다 했던 문제예요. 나온다. 이제 언젠가 나온다 했었었는데 나온 거죠. 드디어 이제 나올 때가 돼서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분할 선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분할 선적은 허용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자, 분할 선적으로 보지 않는 경우. 자, 마지막으로 정리한다 생각하고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거를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이게 진짜 안 외워지는 파트 중에 하나거든요. 요 분할 선적. 그래서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한다.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31조 B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31조 B. 그리고 문장이 길잖아요. 문장이 길기 때문에 문장을 다 끊어가지고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좀 길게 돼 있는 거는. 자, 여기에서 여기로 왔다가 자, 이렇게 가는 케이스. 자, A호라는 이제 배가 있습니다. A호라는 배가 10월 1일 날 100개를 실었어요. 100개. 그리고 부산 가가지고 여기에서 또 100개 실었어요. 똑같이 A호. 그 다음에 11월 3일 날 미국으로 출항했어요. 자, 얼핏 봤을 때 분할 선적이 인 것처럼 보이지만 분할 선적이 아닌 경우에요. 요 31조 B항의 요 첫 번째, 즉 가로 2번 목차. 자, 여기에서 BL 나오겠죠. BL. 선적항, 인천항. 부산은 경유지일 뿐이고 목적항,
뉴욕항 11월 1일. 자, 여기는 BA 또 나오겠죠. 여기도 선적항 부산항 목적항 뉴욕항 11월 3일. 자, 그래서 자, 요건이 일단 그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첫 번째 요건 동그라미 1번 동일한 운송 수단. 수단 요거 잘 기억하세요. 수단. 동일한 운송 수단. 그리고 동일한 운송을 위해 출발하는 선적을 증명하는 2조 이상의 운송 서류를 구성하는 제시는 끊어주실게요. 요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동일한 운송 수단이어야 된다. 동일한 운송 수단이잖아요. A호 둘 다 동일한 운송 수단. 이들 서류가 자, 두 번째 요건 동일한 목적지. 얘는 A호 동일한 목적지. 둘 다 뉴욕항으로 날아가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는 또 끊어주실게요. 아, 요건이 두 개구나. 동일한 운송 수단이고, 동일한 운송 수단인 2조 이상 구성하는 서류 제시고, 동일한 목적지를 표시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자, 거기다 또 밑줄. 상이한 선적일. 하나는 11월 1일, 하나는 11월 3일. 상이한 적재 수탁 발송지. 하나는 인천항, 하나는 부산항. 을 표시하고 있더라도 분할 선적이 행해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 여기서 또 끊어주실게요. 아, 이게 상이한 날짜에 상이한 적재항이면 날짜도 틀리고 적재항도 틀려요. 그러면 분할 선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분할 선적이 아니다라는 게 요거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그 제시가, 자, 그 다음 또 밑줄. 2조 이상의 운송 서류를 구성하는 경우, 밑에 줄에 최종 선적일을 선적일로 봅니다. 11월 3일이 결국에는 선적일이 되는구나. 그래서 암기를 하실 때 첫 번째 요건에 대해서 동그라미 1번 치시고 두 번째 요건에 또 동그라미 2번 하신 다음에 문장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상이한 선적일, 상이한 뭐 적수발 표시해도 분할 선적이 아니다.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은 2조 이상 운송서를 구성하는 경우에 최종 선적일을 선적일로 봅니다. 그래서 요 긴 하나, 둘, 셋, 넷, 5줄짜리 문장을 세 문단으로 끊어가지고 이제 머릿속에 계속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머릿속에, 첫 번째 요건이 1번, 2번이 있었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분할 선적이 아니구나. 마지막으로 최종 선적일을 선적일로 보는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요건, 그리고 조건, 그 다음에 최종 선적일,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점점 반복을 하다 보면은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험에 임박하면은 계속 요 문장이 나중에는 시험 그 머릿속에 딱 그려질 거예요. 아, 내가 끊었던 거랑 이렇게 탁탁탁. 근데 이것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동일한 운송수단에 동일한 운송을 위하여 출발하는 막 앞자 따서 외우면은 물론 기억은 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좀 문장을 이렇게 많이 잘게 쪼개가지고 구조화 시켜가지고 암기를 하시는 게 머릿속에 조금 굳이 앞자 안 따도 돼요. 이렇게 외우면 이렇게 딱 세 문단으로 나눠가지고 내가 기억하면은 토시 하나 안 틀릴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의미만 맞으면 되거든요. 의미를 정확하게.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자, 얘는 분할 선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분할 선적인 경우예요. 분할 선적이 아닌 것처럼 얼핏 보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분할 선적인 거. 자, 얘도 요건이 3개가 나와요. 자, 첫 번째 요건. 동일한 운송 방식. 자, 얘는 동일한 운송 방식이에요. 수단. 아까는 수단이었고 얘는 동일한 운송 방식. 배면 배. 비행기면 비행기. 자, 둘 이상의 운송수단상 선적을 증명하는 둘 이상의 운송서류를 구성하는 제시는 또 끊어주실게요. 자, 두 번째 요건. 동일한 일자.
동일한 1차. 세 번째 요건, 동일한 목적지. 우리가 생각할 때, 동일한 일자에다가 동일한 목적지면 이게 왜 분할선적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분할선적으로 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인천항, CY. A호가 있고, B호가 있어요. 각각 100개씩 뉴욕항으로 가는 케이스. 얘는 분할선적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운송 방식, 배면 배 똑같아요. 근데 둘 이상의 운송수단이니까 하나는 A호, 하나는 B호. 두 개가 나오는 거고, 자, 동일한 일자에 같이 갔어요. 11월 1일 날 같이 선적이 됐다. 그래도 얘는 분할선적으로 보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 가로 3번 내용이. 그래서 얘도 문장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암기를 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동일한 운송 방식과 관련된 둘 이상의 운송소를 구성한 제시는 요건이 그 다음에 두 개가 더 있었으니까 동일한 일자, 동일한 목적지를 가도 분할선적으로 보는구나. 그러면 굳이 앞자를 안 따도 암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4번. 복수의 특성화물 우송증, 우편 수령증, 경우 분할선적, 31조 시향이 되겠고, 자, 얘도 분할선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분할선적이 아닌 케이스예요. 분할선적, 얼핏 보면 분할선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분할선적이 아닌 것. 자, 그래서 얘도 요건들이 나와요. 자, 일단 잠시만요. 자, 거기다가 밑줄 치실게요. 둘 이상의 특송 화물 수령증, 특송은 DHL 생각하시면 되고, 우편 수령증, 우송 증명서, 얘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EMS 생각하시면 되고, 구성하는 제시는 끊으실게요. 둘 이상의 특송 화물 수령증, 우편 수령증, 우송 증명서 구성하는 제시는 걔네가, 자, 동그라미 1번 동일한 장소 요건이에요. 동그라미 2번 동일한 일자, 동그라미 3번 동일한 목적지, 동그라미 4번 동일한 특송업자 또는 우편 서비스. 이럴 경우에는 분할선적으로 보지 아니하겠다. 자, 우리 EMS 우편, 특히 우체국에서 만약에 수출을 보낼 때 중량물 엄청나게 많은 중량을 못 보내거든요. 그래서 좀 나눠서 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종로 우체국에서 보냈고, 하나는 서로 우체국에 각각 5kg씩 나눠가지고 보냈다. 그러면은 이제 나옵니다. 우송 증명서 또는 우편 수령증, EMS 우리 보내는 거 그거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동로, 강남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shift by 서울에서 이제 보냈습니다 라고 이제 표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간다? 뉴욕 간다. 자, 뉴욕. 그리고 동일한 날짜에 보냈으니까 11월 1일.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네 가지 요건이 뭐였죠? 동일한 장소, 서울. 동일한 장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일한 일자, 11월 1일. 세 번째는 동일한 목적지, 뉴욕. 네 번째는 동일한 특송업자, 아니면 동일한 우편업자. EMS면 EMS. 동일한 특송업자면 DHL이면 같이 DHL로 보내야 되고, 페덱스면 같이 페덱스로 보내야 되고, UPS면 같이 UPS로 보내야 되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분할선적으로 보지 않겠다. 그래서 얘도 두 문장으로 나눠가지고 암기하시는 거예요. 두 문장으로. 그러면 굳이 앞자를 안 따셔도 암기가 자주 복습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실 겁니다. 자, 특송 있잖아요. 특송. 나중에 여러분들 관세사 되시면은 특송 통관하는 관세 법인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DHL이나 UPS, 페덱스 건수가 엄청나게 많겠죠. 그런 거 하나
이게 딱 하시면은 괜찮습니다. 이게 특성은 다 목록 통관으로 빠져요. 목록 통관 배우셨죠? 관세법에서. 근데 목록으로 안 빠지고 일반 수입 신고로 넘어오는 건들이 있어요. 그런 건들은 이제 관세사를 통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고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거기도. 그래서 엄청 싸요. 그 수수료는 건수로 하는 거예요. 건수. 건당 몇백 원밖에 안 해요. 대신에 막 몇만 건 막 이런 식으로 하죠. 보통 통관 수수료 수입할 때 그렇게 안 싸거든요. 그래도 몇만 원 하거든요. 한 건에. 근데 그런 요 특성 통관은 조금 원래는 예전에 한 1,000원 정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더 많이 훅훅훅 떨어져가지고 안타깝지만 좀 싸졌습니다. 네. 왜요? 안타까워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UCP상 선적일자 해석 기준. 자, 얘도 우리 UCP 각각의 운송 서류별로 선적일자의 어떤 해석 기준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19조부터 25조까지. 그 부분 이제 규정 관련돼서 쓰는 내용이고, 마찬가지로 그냥 19조, 20조, 21조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선적일자랑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에 있는 것처럼, 자, 선적일의 증명은, 자, 그 다음에 쭉 거기다 밑줄 치실게요. 매도인 자신의 선적 의무를 약정된 선적 시기에 이행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아, 선적일이라는 건 매도인이 약정된 시기에 이행했는지 그걸 증명하는 걸 선적일의 증명이라고 하는구나. 자, 그리고 밑에 줄에, 자, 거기다가 또 밑줄, 통상적으로 운송서류 발행일을 선적일로 합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자, 원칙은 운송서류 발행일이에요. 원칙, 선적일 기준, 원칙은 운송서류 발행일. 즉, 대표적인 운송서류인 BL이 만약에 11월 10일날 발행이 됐다. BL상에 이렇게 딱 써 있어요. BL, 그 다음에 여기 issued by 11월 10. 그럼 이게 원칙. 근데 예외, 스탬프 등 별도 표기가 있는 경우에는, 자, 예외적으로 스탬프 등 별도 표기가 있는 경우, 그 표기일자. 여기 이제 예외. 그래서 예외 우선 적용이죠. 예외 우선 적용. 그래서 만약에 발행은 10일이 됐으면 거의 10일날 온보도 돼요. 근데 어쩌다 보면은 갑자기 태풍이 막 불어가지고 항만이 막혔어. 그러면은 하루 이틀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제 스탬프로 이렇게 찍어요. 팡! 며칠. 온보드 데이트. 딱. 그럼 그 날짜가 이제 선적일자다. 자, 그래서 표현들만 약간 틀리고 거의 운송서류 전체적으로 다 요 원칙과 예외를 벗어나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복합운송서류 19조. 자, 발행일은, 자, 거기다가 밑줄 치시면 되겠죠. 발송, 수탁, 본선석 적재일. 자, 발송은 항공, 수탁은 복합운송, 본선 적재는 해상. 복합운송이니까 다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외. 이게 원칙이고, 예외는 밑에 줄에 스탬프 또는 표기. 아, 스탬프 또는 표기가 있으면 그 날짜가 선적일이구나.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선화증권, 해상화물 운송장, 용성계약 선화증권은 묶었어요. 다 해상운송이기 때문에 묶어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자, 읽어볼게요. 선화증권 비유통성 해상화물 운송장 용성계약 선화증권의 발행일이, 자, 그 다음 밑줄 선적일이다. 아, 발행일이 선적일이구나. 자, 다만 선화증권 비유통성 해상화물 운송 용성계약 선화증권이 선적일을 표시하고 있는 본선적재 표기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이 경우, 자, 그 다음 밑줄, 본선적재 표기상에 명기된 일자를 선적일로 본다. 자, 항공운송서류. 자, 발행일을 표시하는 경우 그날이 선적일. 원칙이죠.
다만 항공운송서류가 자 그다음 밑줄 실제의 선적일에 관한 특정 표기를 포함 저 뒤에 명기된 일자가 선적일.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항공운송서류에서 조금 특이한 애예요. 특이한 애. 그래서 얘는 별도로 기억하실게요. 자, 운항번호 및 일자에 관하여 항공운송서류상에 보이는 기타 모든 정보는 거기까지만 밑줄. 운항번호랑 일자랑 관련한 항공운송서류상의 어떤 정보는 선적일 고려하는데 이제 그 결정하는데 고려되지 않는구나. 자, 철도도로 낼수록 원칙 발행일 선적일. 예외. 자, 거기다 밑줄. 수령 스탬프 수령일의 표시 선적일 포함. 수령 스탬프 어떤 일자 기재 수령 스탬프가 있고 그런 수령 표시가 있으면 그게 선적일이구나. 자, 특송 우편 우송 증명서. 자, 얘는 이렇게 그 UCP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군문상에. 자, 접수일, 수령일 이러한 취지의 문헌. 요게 원칙. 자, 근데 예외. 이거 읽어볼게요. 우편 수령증, 우송 증명서가 신용장상에서 물품이 선적되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는 장소에서 자, 그 다음 밑줄 스탬프 또는 서명, 일자 기재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선적일이 발행일이 선적일인 거고 스탬프 또는 기타 별도 부기, 표기 이런 게 있으면 그 표시일자가 결국에는 선적일이구나. 자, EUCP는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나 이만큼 알고 있어요 라고 이제 0.5점이라도 아니면 좋은 인상을 좀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부분이 되겠고, 자, 얘도 똑같습니다. 읽어볼게요. 운송을 증명하는 전자기록이 선적이나 발송일자를 표시하는 경우, 자, 그 다음 밑줄 전자기록의 발행일자. 전자기록 발행일자가 선적일이구나. 동그라미 2번. 자, 부기를 포함하는 경우 부기일자. 부기가 별도 표기죠. 별도 표기. 부기냐 뭐 본선적재 표기냐 스탬프 또는 부기 표기 뭐 다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무역실무 앞부분에서는 일단 선적 조건이랑 품질 조건,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이 그래도 앞부분에서는 그나마 좀 시험에 나올 확률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자, 대무역법 보실게요. 대무역법. 자, 대무역법 외국환거래법도 되게 그냥 암기식으로 낼 거예요. 암기 형식으로 암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대무역법 제4조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인적 지원 대상 3가지랑 시설 지원 대상 3점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는 이제 문제가 되어 있고, 요 시설 지원 대상 요거 관련해서 예전에 1차 때 객관식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대무역법 그 기출풀이 시간 때 설명드린 것처럼 1차 때 객관식 시험으로 많이 나왔던 파트가 2차에서도 많이 나왔다. 여태까지. 자, 그래서 인적 지원 대상 3점, 그러니까 인적 지원 대상 3가지, 뭐 3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인적 지원 대상은 여기 동그라미 1번에 자, 무역의 진흥 밑줄 치실게요. 자, 마찬가지로 요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은 그냥 인적 지원 대상 동그라미 1, 2, 3 시설 지원 대상 동그라미 1, 2, 3 요렇게 쓰지 마시고 그냥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 4조 1항이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을 좀 의의에다가 그냥 내가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어쩔 수 없죠. 기억이 안 나면 그냥 물어본 거라도 정확하게 쓰시면 되는데 의의를 달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인적 지원 대상. 자, 거기다 밑줄 산통부 장관은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되면 셋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산통부 장관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줄여 쓰지 마세요.
자, 동그라미 1번. 무역의 지능. 무역의 지능과 관련돼서 어떤 업무를 하는 거. 자, 여기 동그라미 1번에 우리 관세사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자, 동그라미 2번. 자, 거기다 밑줄. 무역 관련 시설. 동그라미 3번은 그냥 과학적인 무역 업무 처리 기반. 그래서 인적 지원은 무역의 지능을 위한 이러한 사람들, 무역 관련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과학적인 무역 업무 처리 기반. 요거는 이제 IT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T. 자, 그 다음에 시설 지원 대상. 자, 무역 전시장은 자, 거기다 밑줄 2000제곱미터 이상 50명. 무역연수원은 2000제곱미터 이상 500명. 점점 커지죠. 컨벤션 센터는 4000제곱미터 이상 2000명.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 코엑스에서도 서울 카페쇼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다 무역의 지능을 위한 하나의 그런 전시회라고 보시면 되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커피 업체들이 이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시장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요즘에는 커피 시장은 좀 포하고 티 시장이 되게 좀 커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제 카페쇼를 저희가 거의 매번 가는데 차 종류가 요즘은 좀 다양화되고 있어가지고 차를 막 여기저기 나라에서 수입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특이한 차. 커피는 너무 이제 흔해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조치, 요거는 그냥 뭐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 도덕책 같은 얘기들이다 예전에 한번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던 이제 그 내용이 되겠고. 자, 그 다음 외국환 거래법 보실게요. 외국환 거래법. 자, 외국환 거래법상 외국환 업무의 등록 요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고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외국환 거래법상 외국환 업무의 형식적 요건 뭐 몇 점 및 내용적 요건 뭐 네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어쨌든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요 등록 요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외국환 업무 등록 요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마찬가지로 의의가 기억이 나시면 자, 거기다가 밑줄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저 뒤에 자본, 시설,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재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법 8조 1항이거든요. 가장 이제 요거 관련된 내용의 서두인 거죠, 서두. 이런 것들을 좀 의의에다가 서술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이 나오죠. 자본 요건, 시설 요건, 인적 요건. 자, 형식적 요건. 자, 거기다가 밑줄 치실게요.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명칭, 뭐 소재지, 자본, 시설, 전문 인력 등을 적은 신청서에 동그라미 1, 2, 3번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재부 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다 암기하면 좋죠. 서류 여기 동그라미 1, 2, 3번을 다 암기하면 좋은데 서류에 대한 명칭을 3개 쓰시오? 이런 문제까지는 안 나오지 않을까. 그 좀 너무하지 않나, 서류. 그래서 서류는 조금 요약해서 암기하시고 대신에 요 내용적 요건 요런 거는 좀 꼼꼼하게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내용적 요건, 자, 동그라미 1번. 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 건전성 기준에 비추어 자본 규모, 재무 구조가 적정할 건에는 자본 요건이고, 동그라미 2번, 3번은 시설 요건. 자, 외환 정보 집중 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 자, 외환 정보 집중 기관 한국은행이라고 했죠. 한국은행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여기 외환 정보 집중 기관이라 법적 법 용어 쓰셔야 돼요. 코트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라고 쓰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뭐 3번, 그 다음에 4번은 두 개로 문장을 두 개로 쪼갤게요. 자, 외국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첫 번째. 그 다음에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를 영업소별로 2명 이상 확보한 자, 확보할 것. 요게 인적 요건이죠. 인적 요건. 그래서 요 가로 2번 내용적 요건이 그나마 제일 요즘 몇 개 쓰시오, 몇 개 쓰시오 라는 시험 문제에서 좀 나올 만한 그런 파트고, 자, 그 다음 요건 확인. 자,
기재부 장관은 자 거기다 밑줄 금융감독원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장에게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끊어주십시오.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요건과 인적요건을 심사하고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 한국은행장은 시설요건을 심사합니다. 시설요건. 자, 그 다음에 밑에 10일 밑줄 치실게요. 아, 요청받으면 10일 이내에 결과 통보해야 되는구나. 자, 등록증 교부. 오히려 이런 거는 또 나올 수 있어요. 자, 기재부 장관은 가로 1, 2, 3, 4번을 제외한 나머지 등록을 해주고 등록증을 발급해야 된다. 옛날에는 이것도 그냥 이렇게 요약했거든요. 기재부 장관은 등록을 신청한 자가 금융회사 등이 아닌 경우를 등을 제외하고 등록을 해주고 등록증을 발급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처리 기간 20일 등록 신청일부터 20일. 자, 그래서 요 외국한 업무 등록 요건에서 제일 시험 문제 나올 확률 높은 거는 요 내용적 요건이다 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여기까지 해서 일단 오늘 문제에 대한 풀이는 자 여기에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한번 시험 좀 그래도 서술이 좀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답안지 다 제가 걷어갈 건데. 아, 걷어가셨나요? 아, 제가 잠깐 답안지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잠깐 쉬셨다가 그러면 오늘 프린트 나와드린 거 있죠? 그 구멍 뻥뻥 뚫려 있는 게 있고 구멍이 안 뚫려 있는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구멍 뻥뻥 뚫려 있는 걸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좀 이따가 이제 진도 나가면서 여기 무슨 단어가 들어갔지 무슨 단어가 들어갔지 한번 좀 기억을 한번 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